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HBM 전쟁 2라운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확실히 동네 네. 바보형에서 벗어났습니다. HBM 이제 뭐 3, 뭐 이제 네. 퀄 테스트 통과했다고 하고 이제 HBM4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이것도 이제 최신 기사까지 보면은 엔비디아 퀄 테스트 마지막 단계다 네.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항상 저의 그 지론은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미 삼성전자가 HBM 공급할 것이다 그 이슈를 2년 동안 버티면서 삼전 홀렸던 분들 많이 계시죠. 맞아요. 많은 비웃음거리가 됐었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은 예측을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기를 무조건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비중이 얼마나 될지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는 건 제가 원래 지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뭐 예측을 기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쪽 영역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쪽 영역은 확실히 아닙니다. 보고 나서 판단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전망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삼성이 종전보다는 잘하는 그런 위치가 계속 이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삼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이클 산업은 실적 증가에 의한 주가 상승도 크지만 밸류업에 의한 주가 상승이 더 유의미하게 크게 일어난다. 그런데 삼성도 역시나 지금 밸류업 국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냥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이 이제 지난 거고 네. 환골탈태하고 있고 그 결과를 또 삼성이 보여주면 되는 거고. 네. 저도 이제 호돌이님한테도 지난번에 여쭤봤었던 것 같고 반도체 전문가들 나오시면 늘 여쭤보는 질문인데 네. 삼성이 이제 HBM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또 이제 네. 물량으로 막 밀어붙이면 예. 하이닉스의 마진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뭐 한 1년여 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진에 압박이 된다. 막 이런 표현을 들으면 막 하이닉스한테 막 안 좋은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고 막 주가 하락할 것 같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P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익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러한 변화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이러한 이 가격 압박이란 게 무슨 막 하이닉스의 단가를 떨어뜨리고 막 마진을 훼손시키고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이 마진의 상승을 좀 이제 억누르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그렇다 그래서 기존의 이익률이 훼손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하이닉스 주주분들, 삼성 주주분들이 막 싸우시는 모습이 가끔씩 보여서 좀 제가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호통을 쳐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재밌는 점이 작년 2025년에 한 초중반만 해도 이제 내년에 HBM4가 나와. 4가 나오면 기존의 3이 제품보다 가격이 인상될 거야. 얼마나 인상될 거야? 한 50%에서 최대 막 7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죠. 하이닉스의 주가가 유달리 더 크게 급등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로 HBM을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불렀다. 엔비디아에 공급하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한 6%에서 7% 낮은 가격을 불러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HBM4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이 시장 기대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50%에서 70%가 아니라 한 20%에서 30%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다 전망들이죠. 맞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막 조정을 받고 이게 한 8, 9랬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있었어요. 20%훅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생각보다 삼성 하이닉스의 이런 경쟁 구도 다 떠나서 그냥 지금 HBM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고 또 지금 레거시 디램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다 좋아지는 국면이야 이야기가 나오면서 HBM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4가 3 대비 얼마나 오르냐보다 얘네가 같이 오른다. 같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삼성이 들어와서 점유율을 늘린다든지 공급 가격을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 다소 낮게 부른다든지
이러한 변수가 생기면 얼마든지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을 흔들릴 수 있고.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폭락할 거에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또 시장에 뭔가 악재로 작용하거나 뭐 안 좋은 소리 또는 조정의 기회를 주거나 이러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삼성의 약진이 하이닉스의 마진 상승에 영향을 주기는 줘요. 이걸 부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그게 아니다. 어차피 지금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뭐 레거시든 HB든 모두 다 함께 가격이 오르는 국면이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팟 가격 따라서 고정 컨트랙 프라이스도 오르지만 HBM의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HBM을 파는 이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다이가 어떻게 보면 이걸 다 레거시 드램으로 팔 수도 있는 다이들인데 예, 그렇죠. 얘네 가격을 다 올려서 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굳이 뭐 마진 훼손까지 우리가 고민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제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좀 과도한 우려? 네. 앞서가는 거죠. 네, 너무 노동주들이. 과도한 우려 보였습니다. 삼성이 아예 못하다가 처음 하기 시작할 때는 이 우려가 한번 제기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블랙웰. 네, 요게 이제 현재 나오는 것 중에는 GPU 중에는 최고 네. 성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도 HBM3 12단이 들어간다 하고 네, HBM4가 들어가려면 이제 베라루빈이 예.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결국에는 베라루빈도 잘 돼야 되고 이것도 네.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네.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뭐 크게 문제를 겪을 것 같지는 않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기대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HBM 시장 내에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학습용 GPU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 자체 개발칩, 뭐 에이직 반도체 칩 이러한 영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20%가 안 됐어요.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엔비디아 시장은 중요한 시장이고요. 여전히 HBM에 영향을 줄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겠지만 만약에 뭐 엔비디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HBM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는 뭐 꾸준한 이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한 가지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올해는 어떤 해인가 드디어 이제 에이직 즉 HBM이 엔비디아 쪽에도 팔려 나가지만 요 에이직 반도체 쪽에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아주 많은 물량이 팔려 나가면서 요 에이직 향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3분의 1을 넘는 그러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NPU를 필두로 한. 뭐 NPU까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뭐 구글이나 뭐 다시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자체 칩, TPU 같은 영역이라든지 자체 개발 AI 반도체 칩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영역에 들어가는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함께 그렇죠. 수혜를 봤던 잘 건데요. 나가는 거고. 이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둘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둘이 꼭 싸우는 관계, 꼭 이 엔비디아파 분들과 브로드컴파 분들이 싸우는 모습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왜 주식을 정치처럼 하시나? 엔비디아파, 구글파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는 안정적인 기존의 영역 선호하면 엔비디아 쪽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이고 더 새롭게 아직 규모는 작더라도 더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찾아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에이직 영역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둘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에이직의 비중이 2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앞에서 요 올 플래시를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낸드 플래시 전체 시장에서 AI용 요 낸드 플래시가 5%밖에 안 됐다가 이제 막 10%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뭐 기업들이 신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다든지 쭉 관찰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일단 새로운 신제품을 공급하면 처음에는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10%에서 20%를 뛰어넘을 때 이때 밸류업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 부품 사업을 하다가 뭐 AI 부품 사업까지 한다. 그럼 요 매출이 처음에는 적겠지만 비중이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비중이 한 10%에서 20%를 넘어설 때 큼직하게 밸류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이직 반도체도 올해 이제 HBM 시장 내에서 에이직 반도체 향 이 비중이 20%를 넘는 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도 좀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좀 코멘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엔비디아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예, 뭐 엔비디아도 여전히 좋은 선택지지만 엔비디아 주주분들의 어떤 반발을 좀 감안해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선택지겠지만 또 좀 내가 더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러네요. 기회는 더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HBM4로 가면 이제 16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본딩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건지, 왜냐면 이것도 예. 이제 소부장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예, 이제 예.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네. 16단까지는 또 그 기존 방식, 하이닉스는 뭐 MR 머프 방식, 네. 삼성은 NCF. TC-NCF 네. 방식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원래는 16단부터는 서로 각각의 방식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식도 함께 병행하겠다가 원래 로드맵이었어요. 네. 그런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 16단까지도 기존의 방식으로 가되 다음번 HBM4에서 HBM4E로 갈 때 그때 일부 물량에 한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병행 생산하는 방식을 좀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HBM4 16단까지는 기존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예.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그 네. 중간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 다이 대 다이, 예, 맞습니다. 칩과 칩을 그냥 바로 붙이는 거라면서요? 네, 그 안에 맞습니다. 그냥 있는 그 구리선 네. 그걸로 다. 네. 그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는 뭐 HBM3 뭐 8단에서 12단 넘어갈 때 12단에서 16단 넘어갈 때도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게 맞습니다. 어려운가 봐요. 많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게 다이다이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화면이 예, 엄청 이 보면 매끄럽잖아요. 맨들맨들하고, 예. 근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반도체 칩은 정말 원자 단위에서 엄청 울퉁불퉁하거든요. 원자 단위에서. 예, 원자 단위에서 확대하면 거의 뭐 등산 오.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원자 단위에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진짜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야 본더 장비 그거 누가 공급할 거야 이것만 바라보시는데 그쵸. 실제로는 본더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이 본더 장비를 오래 손잡고 오래 개발한 기업들이 더 유리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자체도 신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ALD라고 불리는 네. 증착 공정에서 쓰이는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요거랑 좀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살짝은 다른 ALE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식각 공정도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넣어보려고 시도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수혜가 자꾸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수혜가 등장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이 기술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이 장벽이 생기는데 그렇죠. 극복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만큼 새로운 수혜가 또 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네덜란드 기업인가 뭐 베시 메시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우리 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 예. 국내 기업도 과연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과연 네.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좀 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네요. 배시 같은 기업은 사실 약간 얘기가 다른데요. 이미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또 특화돼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다만 이제 이 HBM 같은 경우는 칩을 뭐 한 개, 두 개만 쌓는 게 아니라 16개, 20개씩 쌓아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전용 장비가 필요해서 HBM에 특화된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가 좀 따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배시 같은 경우는 이미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더는 뭐 따라갈 기업이 없는 그건 좀 딱 큰 그런 거 기업이고. 붙이는 거. 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칩을 두 층을 뭐 더 이제 넓은 면적이라든지 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칩과 칩 사이에 인풋 아웃풋이라고 불리는 전기 신호가 오가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훨씬 많은 칩을 붙인다든지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하이브리드 본더도 칩마다 비교적 다품종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런 다품종 측면에서는 배시가 앞서 있지만 HBM의 국한에서는 한번 요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한미반도체가 기존의 HBM에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려 2015년부터 HBM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그때부터 하이닉스와 손잡고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개발했기 때문이에요. TC 본더. 예, TC 본더. 네. 그런데 제가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말씀드렸네요. 네네네. 예, TC 본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나 이 하이브리드 본딩 것도 HBM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미 일찍이부터 2022년, 23년부터 이미 일부 R&D 하고 장비사들이 있다는. R&D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랑 손잡고 일찍부터 해왔으니까 무조건 저기 배시처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잘 만들기만 하는 것
만 중요한 게 아니야. HBM에 특화된 장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도 나름의 노하우 써왔으니까 잘 해볼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HBM4, HBM5까지 누가 누구랑 손잡고 같이 하고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한 네, 거네요. 중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오. 기존 공급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우리는 이제 HBM4를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네. 그 베이스 다이 자체를 이제 TSMC에서 만든다면서요. 예.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네. 이제 HBM을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예. TSMC가 거기다 다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이것도 하이닉스는 TSMC랑 협력을 하는 구조고 네.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다이까지 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네. 좀 다른 겁니까? 전략이? 현실은 또 어떻게 갈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먼저 베이스 다이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단지 아파트 동을 두 동을 지었습니다. A동과 B동을 지었는데요. 그러면 이 두 동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다는 거죠. 네. 기존에는 베이스 다이라고 불리는 이 기판 칩이 진짜 말 그대로 통로의 역할만 네.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층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통로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로에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가 막 이야기 나누는 의자 공간도 네. 생기더니 카페도 생기더니 야 이제는 저 A동에서 하던 입주민 회의를 야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자. 그래서 이 D램 칩들의 신호 연결을 관장해주는 컨트롤 즉 신호가 워낙 많은 신호가 다니다 보니까 이 신호는 저쪽 통로로 가, 저 신호는 이쪽 통로로 가. 신호의 이 분배를 제어해주는 컨트롤의 역할까지 모두 함께 담당하게 되고요. 즉 비메모리 반도체 역할을 함께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베이직 다이의 역할이 워낙 중요해지고 또 회로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기능까지 열려니까 이거 완전 첨단 반도체 공정 이용해서 만드는 게 유리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파운드리 애들이 잘하는 거잖아. 그걸 다 넘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파운드리를 넘기는데 삼성이 이 베이스 다이도 직접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니까. 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파운드리는 아직 TSMC와 동급이 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최근에 재밌는 발표를 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다이를 시도하면서 원가 절감에 이 시도를 하겠지만 얼마든지 다른 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열어두고 있고 이게 이제 TSMC로의 외주 생산도 모두 염두하고 있는 포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고객사가 요구한 대로 하겠다. 엔비디아가 TSMC 거 써줘 하고 하면 TSMC 넘기겠다라는 뉘앙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베이스 다이가 전체 HBM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의 단가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선 이걸 내재화하면 원가 절감에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우리나라 HBM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 10에서 20%라는 가격을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TSMC에. 그런데 그래도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로직 영역 이런 영역을 우리 메모리 기업도 자체 설계하지만 고객사가 또 더 잘 설계할 수도 있고 또 TSMC가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TSMC까지 넘겨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보면서 약간 의문이었던 거는 저한테 이제 매일 질문을 주실 때도 많이 받았어요. 베이스 다이가 우리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 현업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칩이고 또 이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넘긴다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이스 다이가 막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추후에 베이스 다이를 잘 만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즉 안에 들어가는 요 설계를 어느 정도 포섭하냐에 따라서 HBM의 점유율의 일부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네. 어차피 지금 요 메모리 사이클이 오면 주가가 오르는 원리는 사이클 또는 P 또는 Q에 의한 것이지 이런 베이스 다이 같이 자잘한 이슈 가지고 막 얼마나 더 오르고 별리가 얼마나 되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참고 삼을 이슈 정도다라고 좀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요것도 앞에서 다른 네. 거 이제 살펴봤을 때처럼 다음 사이클에 네. 조금 더 유념 있게 그때 봐야 해요. 그때도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가보시죠. 굳이 막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일각에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그래도 이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기대감이 좀 피어나요. 그래도 뭐 예. 애플, 테슬라, 또 퀄컴 또 다시 네. 이제 유치를 하면서 네. 미국의 새로 지는 팹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네.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예측 안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기대의 목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삼성 파운드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HBM이랑 그리고 낸드 플래시만 해도 지금 여전히 좀 지금 주가 다 설명된다. 예, 다 설명되기도 하거니와 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은 비교적 매력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고 예. 어떤 사업은 아주 막 매력이 높고 막 고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 증권사 리포트를 보셔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만 사업 부문별로 밸류에이션을 따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면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AI와 이 노출도가 큰 HBM, 낸드 플래시는 확연한 밸류업 요인이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이클은 밸류업에 의한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운드리는 아무리 잘해도 절대 이 메모리 사업만큼의 밸류가 나올 수가 없는 사업이고 성장성으로 보든지 마진으로 보든지 변동성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사업이고 굳이 이걸 투자 아이디어에 넣어서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삼성전자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지금은 마이너스. 뭐 적자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근데 정말 잘해도 예. 한 자리. 그것도 첨단 공정 3나노, 2나노는 1%, 2%에 불과하거든요. 1%, 2%가 주가에 큰 영향을 실적에 큰 영향을 주기도 어렵고 또 밸류에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잘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시면 삼성의 주가가 오르니까가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하단에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수많은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니까라고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아이디어를 삼아서 주식을 사신다면 삼성 주식을 사실 게 아니라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좀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과 예. 함께하는 디자인하우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좀 파운드리에 대한 입장은 좀 한결같다.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아마 한 3년,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삼성 파운드리는 좋아진 게 없으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물론 저는 좋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인텔 파운드리도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샌드위치 구조가 된 상황에서 뭐 테슬라 같은 이슈가 자꾸 터지고 또 이 애플 쪽으로 CIS 공급량 늘어나고 이런 이슈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메모리만으로도 주가 설명을 다 하기 좀 어렵다. 낸드라는 더 좋은 이제 다음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네.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좀 지켜보고.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테슬라 이슈가 있잖아요. 일론 네. 머스크가 우리는 자체 팹을 가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첫째 반도체 공장을 이제 갖는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텍사스에 새로 짓는 그 삼성 공장에 네. 일론 머스크도 관여할 것이다. 본인이 네. 가서 잔소리 많이 하겠다. 우리 집 가깝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손길이 닿는 삼성 파운드리는 좀 네.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 거죠. 예.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봐야 알겠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슈는 테일러 새로 짓는 공장이 테슬라 전용 공장이 될 것이다. 이게 일단 확정적으로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그 이상의 이슈는 아직은 저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또 뭔가 어렵겠습니다만 수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보여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품종,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다품종 비즈니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 이 여러 가지 니즈를 다 맞추는 게 매우 어려워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보고 또 삼성이 이 다양한 고객사 다루는 걸 매우 어려워했던 건데 지금은 이 공장 모두 테슬라한테 맞춰서 오직 테슬라 것만 딱딱딱 이 테슬라랑만 협업을 하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의 수혜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삼성한테 득이 되는 공장이 되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도 아직은 이 시간이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계속 후속 이슈를 팔로우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보다는 삼성의 수혜가 되는 또는 이 후공정 업체 누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공정 업체한테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삼성에게서 만들기 뭐 AI5, AI6 칩을 삼성에서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한두 개 테슬라 것만 소품종 대량 생산을 볼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TSMC처럼 다품종 프로세스로 갔을 때 조금 네. 더 수혜가 더 많아진다는 거겠네요. 뭐 네. 디자인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예.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품종 비즈니스가 확장이 돼야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삼성이 만약에 애플 칩을 만들어준다. 과거에 삼성이 애플의 칩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디자인 하우스에 수혜가 없었습니다. 왜? 삼성이 다 하면 되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지만 제품 종류는 제한적이니까 전담해서 여러 팀들이 전담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객사가 늘어나면 절대 그 모든 고객사를 다 삼성이 상대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함께 수혜를 보는 것이고 최근 삼성 파운드리가 개선되는 이유도 다 고객사가 늘어나고 AI 반도체 칩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이 수혜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니까 디자인 하우스로 수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만을 위한 공장과 네. 삼성 파운드리 전반적으로 고객사가 더 많아지는지는 또 따로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따로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조금 더 명쾌해졌습니다. 호돌이님 통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특강만 드릴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모셔가지고 맥락을 한 번씩 또 짚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돌이 반도체 심화편은 네. 지금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건 이제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